오늘 녹음하세요. 네. 강의를 좀 듣고 저희 또 논찬도 듣고 또 같이 토론도 하고 이게 좀 어떻게 하면 우리 기후위기 시대 또 농해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을까 좀 그런 고민하는 자리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사이트에서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착한 미래라는 다큐멘터리를 했어요. 한번 보시기를 제가 추천하는데 우리가 뭐 20, 30년 후, 뭐 50년 후 1.5도, 2도 올라가면 이제 되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텐데 이미 그런 상황들이 도착해 있다.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그런 미래가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다큐멘터리를 한 45분짜리 했는데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좀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는 듯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염려했던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우리 돌아가면서 그래도 잠깐 소개를 할까요? 어디서 오셨는지 간단한 자기소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경남 함양에서 왔고요. 지금은 농사를 안 짓지만 저는 좀 양파 농사 뭐 좀 했었는데 지금 함양에서 작은 상역 카페 그림책방 같이 하고 있고요. 훈련원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재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냥 하셔요. 반갑습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어디서 농사 짓느냐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사는 무슨 메아리 살고 있습니다. 농사 지어는 적은 하지 않고요. 지안부만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먹거리 연대 일종 함께하고 있는 그런 종탁이라고 합니다. 양승 지역 바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안녕하세요. 농촌선교훈련원에 있는 윤형순입니다. 마이크. 감리교 농촌선교 목회자의 총무 김용민 목사입니다. 저는 충북 보은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작은 시골교회입니다. 논찬자료 참여하는데 자료를 따로 만들지 않아서 그냥 개인적인 소회만 밝히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처음 뵙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방현섭 목사라고 하고요. 서울 은평구에 있는 좋은 만남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북인도지원단체 함께 나누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국장으로 대북 사업 했었었는데 남북관계가 안 좋아서 할 일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3월 달부터 지금 실업급여를 받는 신세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감리회 목회자 모임 새물결에서 전국 총무로 이제 올해부터 또 일하게 됐고요. 어머님, 아버님이 귀농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한 5, 6년, 6, 7년 전에 하셨어요. 그 형제들이 강원도 인제에 땅을 사놓고 아버지 형제들이 같이 나중에 늙으면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형제들이 아무도 안 오고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아버지가 너무 즐겁게 좀 더 일찍 왔어야 되는데 그러시다가 2년 전에 급성 대동맥 파열로 돌아가시게 되면서 어머니도 서울로 오시라고 그랬더니 뭐 여기 와서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면서 그냥 사시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땅은 돌릴 수 없고 그래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농사를 짓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렇게 살고 있고 저는 만 60세가 되기 전에 목회를 은퇴하고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살 계획을 하면서 지금 그런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명옥이라고 하고요.
그 차 목사님 페이스북 보니까 이렇게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해서 예, 달려왔습니다. 네, 여기 와서 못 찾아가지고 한 10분 전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늦었네요. 예, 반갑습니다.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니, 예, 저는 김옥연이고요. 그 주제에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망설이다가 제가 이제 8월에 이제 은퇴를 합니다, 학교를. 그래서 이제 저는 저희 둘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이제 자식 농사도 못하는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이제 농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까 이렇게 생각도 하면서, 그리고 오늘 특히 이제 귀한 분들 오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왔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둘 다 저희 예장 통합 측 목사입니다. 이름은 김옥연입니다. 네, 그까지 대신하라니까. 저는 희년 비탄감 상당소의 김철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승현 목사고요. 감리본부 선교국에서 사회농어촌 환경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파트가 좀 범위가 넓은데 기후위기를 담당하는 환경선교위원회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선교위원회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장의 김지목 목사라고 합니다. 지금은 향림교회에서 부목사로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단의 생태공동체 운동본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안재양 목사님을 통해서 논찬으로 속기받고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불교환경연대의 그 녹색불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장으로 있고요. 저는 그 정토에서 공동체에서 한 27년 같이 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남북 문제 관련된 평화재단에서도 한 7년 있고 해서 제가 해외 개발구호, 그 다음에 남북 문제, 그리고 기후 환경 쪽, 뭐 이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다 섞여 있는 편이어가지고 어떻게 녹색적으로 남북 문제를 바라볼까. 뭐 그다음에 해외 개발 구호를 갖다가 이 선진국 입장에서 다 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개발 구호가 아니라 정말 지속 가능하게 개발 구호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고민들 좀 해왔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정길입니다. 저는 충북 음성에 살고 있는 차홍도 목사입니다. 이 기후 위기 가지고 우리가 여러 번 해봤는데 제가 뭐 그래도 잘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뭘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그래가지고 기후 위기가 실제 지난번 작년 연말인가 올 초인가 그 이 최 선생님 그 강의를 한번 들었어요. 그 어디지? 치막네트 총회였구나. 그 영산에서 할 때. 그때 뭐 아주 너무 잘 들어가지고 제가 따로 한번 좀 하자고 그랬어요. 예.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영상 속에 있는 분들 간단한 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 목사.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재철 목사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충북 음성 농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농사도 조금 짓고 있는 김재철 목사입니다. 예. 네, 김명술 목사님도 예. 안 나오네. 음소거가 이게 네. 김 목사님 음소거 해제 예, 했습니다. 소리 들립니까? 예, 저는 충주 구말리에서 구말리교회 섬기고 있는 예장농목 사무국장 김명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황효도 목사님, 산림센터 조조용 목사님 어떻게 인사가 안 되나요? 예, 유묘 실장님이신 것 같은데, 예.
이동중 전철아니라 유명 실장님은 예, 인사 그냥 하셨고요. 우리 조조영 목사님, 황혜도 목사님 꺼놨군요. 예. 아, 황 목사님. 나도 이동 중인데 그냥 인사만 할게요. 충주에 있는 황효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숙 지금 막 들어오시네요. 조주영 목사님. 켜놓고 어디 가셨군요. 우리 최경숙 선생님 간단한 소개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문안교회 최경숙입니다. 네, 죄송해요. 반갑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들어가는데 좀 늦어졌어요. 잘 안 예. 돼갖고. 예, 다른 분들은 뭐 예, 사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네, 그럼 뭐 얼추 소개가 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우리 선생님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최효정 선생님은 이미 좀 프로필하고 좀 받으신 자료는 없죠. 어쨌든 최효정 선생님은 여기 이제 뭐 정치학자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교육운동을 또 서울에서 좀 많이 하셨고 책도 그쪽으로 책을 또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그럼 인제에서 사시면서 또 농사도 지으시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기후위기와 농이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최효정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효정입니다. 네, 기후정의 동맹이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의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 격월간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교육의 편집위원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 하나 빼지 않는 게 또 있는데, 예, 대학 해고 강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책이 아마 해직 투쟁을 이제 담고 있는 대학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책일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학벌 없는 사회 운동을 이제 처음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래 해와서 얼마 전에 이제 함께 했던 홍세아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예, 큰 또 상심을 했지만 예, 우리가 많은 홍세화들이 또 되면 되고 또 홍세화뿐만이 아니라 더 남아서 싸우는 사람들이 되면 되니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씩씩하게 예, 왔습니다. 예. 그 제출했던 이제 발표했던 오늘 내용 그 자료는 원래 그 체제 전환 운동 포럼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올해 2월에.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체제 전환 운동이라고 하는 체제 자체에 이제 대항하는 운동의 흐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87년 민주화 이후로 굉장히 많은 부문 운동들이 시민 사회에서 막 분출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교육 운동, 농민 운동, 뭐 의료, 주거, 인권 운동, 뭐 여러 이제 여성 운동 다 이제 이 운동들이 약진해 왔었는데 지난 신자유주의 30년을 겪으면서 운동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또 많이 이제 체제 내로 흡수되기도 하고 또 파편화되기도 하고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보여주듯이 진보 정당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 운동 전체가 좀 퇴조하고 여러 이제 어려움에 이제 처해져 있는 상황에 이제 도래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보면서 각각의 고립된 운동으로 남아있지 말고 이렇게 시대가 또 바뀌었어요. 이제 뭐 87년 이후에 그 운동이 분출하던 시대는 분명히 또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런 역사적 사명을 다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재 이 체제에 맞서 싸우려니까 그 자기 운동에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기 운동의 이제만 보게 돼요. 교육은 교육 문제만 보게 되고 농업은 농업만 보게 되고 인권은 인권만 보게 되는데 기후위기라고 하는 지금 현재 이 현실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이게 그렇게 각계격파해서 할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총체적 인식을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보고 거기에 맞서서 대응할 때만 제대로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오히려 이제 기후위기 시대가 우리한테 이제 가르쳐 준 것이고 팬데믹 때도 이제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도 서로를 좀 연결하고 가로지르는 그런 운동을 좀 해 나가자라고 하는 이 목표를 가지고 제 이제 사회운동의 단체들과 모임들과 이런 것들 모여서 체제 전환 운동 포럼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발표했던 글이에요. 네, 그때는 이제 체제 전환 운동의
위해서 오신 이제 사회 운동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그분들한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거든요. 근데 어떤 문제의식이었냐면 그런 거대한 전환을 하는데 농이 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준비를 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션에 다 뭐 교육도 들어가 있고 인권도 들어가 있고 반전, 평화, 뭐 탈핵 다 이제 뭐 들어가 있어요. 부문운동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곡성에서 온 젊은 청년 농부가 손을 들고 20대 청년 농부였어요.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농이 없는 전환의 어떤 상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서 용기 있게 이제 거기 이게 그 조직 준비위에서 이제 손을 들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좋아가지고 저도 막 박수를 쳤죠. 저도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라고 해서 없었던 것이 이제 그 포럼에서 농업 세션이 만들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최고로 많은 관심과 예, 그걸 얻었죠. 근데 뭐 이걸 잘해서가 아니라 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것이 활동가들조차도 이 농업, 농촌, 농민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듣는 얘기가 몰랐던 얘기여서 너무 이제 새롭기도 하고, 하고 이제 깨달음도 크고, 내가 뭘 놓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관심 속에서 굉장히 큰 이제 호응을 얻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그 얘기긴 한데, 그 이제 체제전환운동 포럼 활동가들은 아니시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제 선생님들께는 농민이 처한 공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역시 이제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종교계에서도 굉장히 큰 화두로 이제 던져져 있는 거잖아요. 이 대전환의 시기에 농이 반드시 중심에 놓여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좀 호소를 드리고 또 함께 하자, 이 운동을.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어쨌든 기후위기 시대는 이제 기후위기를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산화탄소 문제이고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또 성장의 문제예요. 지금 모든 이제 산업들이 좌초되게 생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의 관점은 아닐 거잖아요. 무생명에게 닥친 이 고난과 위기, 민중에게 닥친 고난과 위기, 여기서부터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한가운데 이제 농민의 위기가 놓여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뭐 80년대, 90년대 운동까지만 하더라도 도시 중산층이 다 또 부모님들은 농촌에 사신다든지, 뭐 제 친구들만 해도 서울에서 대학을 다녀도 지방에서 올라, 저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농촌과의 이 연결고리들이 좀 이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해의 어떤 폭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지난 한 30년 정도 이제 농민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잖아요. 농촌이 이제 축소되고 와해되고, 이제는 소멸 지역이라고 그냥 불리는 이제 이 시대가 되어서는 그 끈들이 다 이제 사라져 버리고, 이 언론이라든지 뭐 담론장, 공론장에서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농에 대한 감각이 이제 너무 멀어져 있는 또 이 실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연결이라고 하는 이제 화두를 가졌을 때는 농과의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태어난 곳과 연결하듯이, 탯줄과 연결하듯이, 땅과 연결하듯이 그 농과의 연결이 바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연결이 없이는 대지와의 연결을, 자연과의 이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저 나름의 절박함으로 이 농을 이제 반드시 대전환의 이제 과정, 경로, 전환의 경로에서 중심에 놓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걸 찾아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저 자신이 이제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보는 과정에서 또 이제 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다른 위기하고 좀 다르거든요. 농민의 위기는 농민 당사자의 위기가 아니잖아요. 농이 이제 중단된다, 농사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 모든 이제 생명의 소멸과 관련되어 있는데, 농촌의 소멸을 얘기하거나 농민의 위기를 얘기할 때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의 위기, 저 지역의 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외부화 시켜 놓는데, 그건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그런데 그만큼 기후위기의 당사자이고 주체인데, 기후정의운동, 기후운동 안에서도 농민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는 당사자 주체, 이 전환을 주도해 나가고 다음 시대를 열어갈 주체가 아니라 굉장히 시혜적으로 돌봐야 할 대상, 약자, 불쌍한 사람들, 어떡하나, 농사 이제 망하고 못 짓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가 지어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화되고 타자화된 농민이 아니라 이 전환의 주체로서
거기에 이제 운동이 있는 거잖아요. 농업도 사실은 이게 뭐 절대적 선은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농촌 현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모르는 굉장히 다양한 또 이제 자본주의화된 농업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농의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럼 어떤 방향과 가치를 가지고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농민들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이건 우리 공공의 의제이고 같이 이제 찾아 나가야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계속 농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저기 이제 오늘 제목도 이제 농의 위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농업이어야 딱 붙는데 농이라고 하면 이제 딱 붙지 않는데, 의도적으로 이제 농업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안 쓰고 싶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다 농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농사보다 언제부턴가 농업이 당연한 게 됐어요.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산업 분류 체계 중에서 인더스트리로 이제 분류된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는 인더스트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농이라고 하는 거는 기간 산업이잖아요. 기간 산업이 아니라 어떤 산업 분류에서 따지더라도 이런 A, B, C, D 분류 체계의 한 산업 분야가 아니라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이게 이 토대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농업, 공업, 광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여러 이제 산업 중에 한 분류가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때 농업은 좌초 산업이에요. 아무런 이게 생산성이 너무 낮고 반도체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먹고 살지. 그래서 심지어는 미래 먹거리를, 반도체를 미래 먹거리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식량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사는 이제 천덕꾸리가 된 거예요. 여기는 이제 계속 보조금을 줘야 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거꾸로 전도된 표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심지어 농민도 농민이라고 이제 부르지를 않아요. 농업 경영인이라고 부르고, 농가를 농가 경영체라고 부르고, 그걸 농가 경영체로 등록을 해야지만 모든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든지 지원 사업의 이제 정책적인 수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사장님 마인드를 기르는 거예요. 농촌에서도 실제로 대농들 있잖아요. 기업농 같이 이제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농민들은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대규모의 어떤 기업 시설농을 하시니까요. 근데 농심하고 완전히 이제 반대인, 전혀 맞지 않는 이렇게 주체성을 도입한 거거든요. 기업가적 주체성, 투자자적 주체성. 그러니까 농민의 그 경제는 항상 위험을 피하고 공동체의 안녕과 안전을 수호하는 굉장히 그 안정성과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 도덕경제 윤리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 왔어요. 근데 상업이라든지 무역은 모험을 하잖아요. 특히 주식, 투자 이런 거는 모험이 곧 큰 수익으로 이제 돌아오는데, 농업에도 그런 투자자 마인드를 계속 이제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현재 농정이. 그래서 시설을 크게 만들고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크게 키워라. 이게 지금 이제 농정의 방향이 되어 있고, 그거를 말해주는 재밌는 표어가 있어요. 현장에서. 커지거나 꺼지거나. 그래서 소농들은 계속 이제 경쟁력이 없어서 도태되게 만들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마치 이제 대자본에 집중이 되는 것처럼 농촌에서도 대규모의 이제 농업이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농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WTO나 FTA 같은 이제 이 제도들, 신자유주의적인 제도들, 글로벌 제도들이 농민들을 또 이제 농민운동도 파괴하고 말살시켰죠. 우리 20년 전에 이제 엄청나게 반 WTO, 반 FTA, 반 세계화 투쟁에 가장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누구였어요? 농민들이었어요. 가장 치열하게,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주체들이 농민이었고, 2003년에 혹시 기억하시나요? 멕시코 칸쿤에서 WTO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 한국 농민인 이경혜 열사가 가서 심장을 찔러서 농민을 죽이지 말라고 이제 저항을 했고, 그게 전 세계 이제 농민운동의 역사에도 이제 남아있고 그러니까 한국 농민운동이 불과 20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이제 선봉에 서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운동 속에서 농민운동이 차지하는 이제 위상이 굉장히 이제 수그러들었어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부활을 시키고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럴 때야만 지금 이제 농민이 처한 위기와 농민으로 표현되는 우리 인간
처한 이 문명의 위기도 같이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농민이 마주한 공경의 지점들을 좀 하나씩 좀 짚으면서 말씀을 드릴까 해요.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첫 번째가 이제 농촌 사회 구성과 농민의 계급성이 이제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변해왔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민의 표상은 동학농민운동부터 지금까지 되게 납작하고 단일한 어떤 농민의 상을 이제 갖고 있어요. 농민복을 입고 밭을 갈고 하는 이제 그런 농민들인데, 농촌 사회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졌거든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커지거나 꺼지거나를 통해서 소농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다 축출해내고 그 안에 자본에 이제 포획된 기업농들 중심의 이제 농촌 사회로 재편하는 과정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농촌에 가면은 이제 귀농 귀촌 하실 때 다 이제 낭만적인 어떤 표상들을 갖고 계세요. 아, 공기 좋고 경치 좋고 맑고 거기서 살림의 이제 어떤 활동이잖아요. 농업이라고 하는 거는 남을 죽이거나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또 죽이면서 막 돈 벌이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먹거리를 통해서 이웃도 살리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귀농 귀촌을 하시고 저도 물론 그랬죠. 근데 이제 막상 들어가서 보면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관광객들이 만날 수 있는 농촌이 있고, 그다음에 요새 TV에 보면 그렇게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요. 농민들이 정말 싫어하거든요. 그렇게 잘 가꾸어진 데서 결실만 따는 그 농업이라는 건 없어요. 땅도 갈아야 되고 살리기 위해서는 또 죽임의 과정들이 또 이과 만나야 돼요. 저도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이제 지었는데 블루베리 농사 지으면서 새들이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새소리가 너무 좋았는데,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하면서 새소리만 들으면은 이제 욕이 나오는, 예, 이러면 안 되는데. 또는 이제 농민들이 계속 그 작물을 또 보호해야 되니까 그물망 같은 거를 막 쳐놓으면 길 가다 보면 새들이 이제 또 그물에 걸려서 죽어 있고 그래요. 제가 이제 귀촌하고 귀농할 때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마주하고 그 죽은 새를 그 그물에서 이제 걷어내기도 하고 막 두더지를 쫓아내느라고 막 두더지와 싸움을 하고 막 이제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그냥 또 편하게 생각했던 나는 이제 유기농 생태농업을 할 거야라고 이제 마음 먹었는데 그 일이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그것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맡겨놓을 수 없는지도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관행농업을 하는 농민을 너는 왜 비료치고 농약하냐 뭐 이렇게 욕을 또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개인에게만 강제하면 그 사람이 정말 뼈가 으스러지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이제 책임이나 그 보조나 지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는 농업 방식을 바꿔라라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전체적인 어떤 유기농업과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병과 빚을 얻고 저도 깨달았지요. 그리고 이제 농촌에 들어가 보면 그 농촌이 이제 굉장히 아주 복합한 공간의 어떤 구성들을 나타내요. 터미널에 내리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인제 왔으니까 제가 사는 인제로 치면은 여기는 산골이고 막 하니까 야 인제 산과 강과 이제 논밭이 쫙 펼쳐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제일 먼저 만나는 거는 이제 롯데리아고 어디나 비슷해요. 업의 풍경들이 비슷비슷해서 베스킨라빈스가 있고 김밥 천국이 이제 맞이할 것이고 이제 가서 또 버스를 타고 제가 사는 동네에 내려서 간다 한들 집까지 가는 동안에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만 또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건축물 폐기장이 나타나고 비료 야적장이 나타나고 시멘트 공장이 나타나고 뭔가 알 수 없는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타나요. 곳곳에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리고 이제 어디 가면 이제 또랑물이 나타나고 조금 그런 것이 보일 것이고 어떤 마을은 일부러 이제 지정을 해서 체험을 위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가꾸어진 또 이제 농촌 마을도 있어요. 마을 살리기 뭐 사업 이런 거를 통해서 혹시 그곳에만 딱 오신다면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떠나신다면 이제 그 마음속에 가졌던 낭만적인 농촌을 온전히 보고 가실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농촌은 절대로 체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동유연화 속에서 또 하나 농촌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는 공경 이주 노동자의 문제이거든요. 인건비는 비싸지고 고령화되면서 일손을 구할 수가 없는데 이 이주 노동자에 대한 문제도 굉장히 어떤 풀기 굉장히 힘든 모순 속에 놓여 있어요. 근데 도시에서 이제 바라볼 때 그냥 농민 이렇게 표상할 때는 농민이 이제 농자 천하지 대본이지, 그리고 굉장히 이제 우호적이고 뭔가 지지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농촌에 대해서도 순박하고 그런 이제 농촌의 상을 갖고 있다가 뉴스에서 이제 그런 이주 노동자가 뭐 추위 속에서 얼어 죽었다라든지 학대 당해서 이제 죽었다, 뭐 현대판 농노였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농촌과 농민 전체를 완전히 이제 여기는 야만과 폭력의 어떤 곳이구나 이렇게 이제 바라보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농민들과 지역민들이 느끼는 또 그 배제되어 있는 소외감과 공경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대농 대 소농이라고 하는 이제 구분이 농촌에 드리워진 하나의 이제 전선이고, 그 속에서 또 나타나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제 전선도 있고, 얼마 전에 이제 터미널로 나가다가 큰 소나무를 터미널 주변 주차장을 둘러치고 있던 소나무를 베어내는 장면을 목격을 한 거예요. 첫 차를 타고 나가는데 오늘의 교육에도 이제 그 얘기를 이번호에 썼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아저씨 뭐 왜 뭐 무슨 일이 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저쪽에서 하는 아저씨들이 내 말을 막 들은둥만둥하고 뭐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화가 났죠. 뭔가 하고 이제 가까이 막 이렇게 시뻘개져서 달려가서 봤더니 외국인 노동자들이었어요. 한국어를 못 알아듣고, 심지어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들은 그들대로 자신이 이제 외국인이잖아요. 한국 아줌마가 막 저기서 막 뭐라고 하면서 오니까 막 놀라고 당황해가지고 그냥 더듬거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들 있잖아요. 베어지는 나무, 외국인 노동자,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놀라고 있는 또 나도 이제 이주해온 사람인데 이런 존재들의 이제 교차 지점이 우리가 서 있는 이제 굉장히 당혹스러운 공경의 지점들을 그 자리가 그냥 말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조차도 나 항상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피해자의 관점에서 있는 거죠. 쓰러지는 나무에 나를 대입시켜서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막 달려갔는데 그 노동자들한테는 내가 가해자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항상 이제 여기 내국인이고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이제 위치성의 변화를 저도 이제 그날 또 한번 좀 절감을 하고 체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위치성들을, 고정되지 않은 위치성들을 우리가 언제 또 이렇게 계속 좀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그리고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이런 다양한 위치성들이 계속 한 존재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그 공통성을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이주민이고 국가 밖에서 온 이주민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지역 밖에서 온 이주민이니까 그런 이주민의 공통성을 가지고 농촌에서 같이 이제 운동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도로까지 나아가기도 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도시와 농촌의 대립 갈등도 굉장히 좀 심각하죠. 이건 대립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그건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식민주의적 상황이 국가 안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을 이제 자원 수탈의 지대로 만들었잖아요. 70년대까지는 거기서 싸게 해가지고 식량 조달하고, 도시에 노동자 필요하니까 농촌에서 다 이제 이렇게 이동시키오는 그런 방식으로 수탈을 해 왔는데, 어쨌든 그래도 그때는 논 팔아서 소 팔아서 자식 대학 보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이렇게 아주 적대적인 관계는, 도농 간의 관계는 아니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적대적인 관계가 펼쳐지고 있고, 과거에 이제 농촌에 대해서 가졌던 부채의식이 있어요. 농민에 의해서. 왜냐면 다 농민의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이제 고생을 해서 나를 이렇게 했는지 판감사가 되더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부채의식 정도는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분리의 정도가 전혀 그런 부채의식을 갖지 않는 정도로까지 이제 나아갔다. 그래서 뭐 농촌이 엄청나게 가뭄이어서 작물들이 다 말라 죽어 가고 있는데 흠뻑쇼 같은 이제 그 물쇼 같은 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들이 막 분노하고 슬퍼하고 뭐라고 하니까 300톤 가지고는 가뭄에 택도 없는데 뭐 그걸 갖고 하는 거는 논리적인 비약이다라든가,
그다음에 비용을 내고 썼다. 이게 공짜물이 아닌데 내 돈으로 내가 이제 쓰는데 뭐 한다든 뭐라고 하느냐라든지 그럼 문화생활은 하지 말란 말이냐? 이거 문화적인 가치에 대한 몰이해다. 이런 이제 반격이 이제 들어왔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정말 이게 농촌과 농민에 대한 이 공유하는 감각이 너무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총선에서도 딱 그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이 빨강 파랑으로 이제 딱 구획이 지어졌지만 저는 빨강 파랑보다 더 먼저 보이는 게 수도권이 거의 절반을 넘게 차지해요. 국토 면적에서 수도권이 11%인데 의석에서는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제가 사는 강원도는 굉장히 큰 땅인데 5석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누가 농민을 대변하겠어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 도농 간의 갈등을 계속 이제 더 심화시킬 것인데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 위기는 그러니까 심화될수록 사실 농촌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난민화의 경로, 도시 탈출이 이제 생길지도 모르고 팬데믹 때 약간 보여줬어요. 유럽에 사는 도시민들, 부자들이 다 그때 농촌으로 도망갔거든요. 근데 비슷한 상황이 일본 그 폐마하기 얼마 전에 일본에서도 이제 펼쳐진 적이 있어요. 도시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시는 땅이 없으면 들어오는 게 없으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다 농촌으로 탈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농민들한테 도시민들은 어떻게 보이냐면 수탈차의 뻔뻔스러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다가 다 가져가서 또 못 살게니까 와서 또 나눠 먹자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제 보이고 그 또 도시민들이 부자만은 아니잖아요. 도시 빈민 서민들도 다 탈출해 갔는데 이 농민들이 악귀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을 주고 이제 공물을 사니까 농민들은 부자들한테는 쌀도 주고 하면서 이 굶어 죽어가는 자기들한테는 안 그러니까 농민들을 또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보는 그런 갈등들이 생기는데 지금과 같은 혐오와 적대의 정치, 파시즘이 도래한다고 하는 시기에 이런 적대가 계속해서 이제 심화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주목해야 될 게 에너지를 둘러싼 이제 투쟁이 이상한 전선을 또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후 대 반기후가 기후 대 농민회로 이제 만들어지는 전기와 토지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재생에너지 개발 지역이 다 어디에 있어요? 도시에 있지 않거든요. 대규모 개발 사업 지구가 다 농촌에 있어요.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땅은 우리도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어디에 있냐면 경작지를 되게 많이 포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경작지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지금 저 농협 지나올 때마다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근데 스마트폰 이 전시장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이제 그 농업 정책, 기후위기 시대의 미래농업 정책, 혁신농업 정책이 뭐냐면은 수직농업, 빌딩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라, 아니면 지하농업, 지하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라. 상암동에 이제 있어요, 실제로 그 지하철 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컨테이너 농업. 컨테이너는 이동성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못 짓게 되면은 쭉 옮겨서 또 저기 갖다 놓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착이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정말 반생태적이잖아요. 멀쩡하게 이제 이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식물들의 영양을 다 속을 제거한 다음에 감금시켜서 인공적으로 인 빛과 양분을 통해서 에너지를 엄청 써가면서 이제 농사를 짓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이 상당하죠. 이제 특히 대규모 개발이나 난개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외형상으로 보면은 마치 농민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심각한 인류의 존립을 지금 좌우하는 기후위기 시대에 농민들이 그걸 반대한다고? 라고 하는 식으로 이제 보여요. 방해물, 장애물처럼. 그게 또 이제 굉장히 큰 공경이죠. 에너지 전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농민을 죽이는, 농촌을 파괴하는 에너지 개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런 복잡한 이야기들을 다 지우고 딱 이 대립하는 주체만 보면 그걸 또 갈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제 에너지 대 농민, 토지 대 전기, 막 이런 식의 이제 갈등 양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또 같이 고민을 해야만 해요. 이게 농민들 당사자의 문제로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야 되는 거,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걸 그냥 각자에게 맡겨놓으면 절대로 이제 이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고 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축이자 동지들인 거잖아요. 그 주체가 되어야 될 농민을 계속해서 기후정의 운동에
저거는 도시 사람들끼리 뭔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시간 남아서 하는 운동인가 봐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 수밖에 없고 굉장히 억울한 마음이 있죠. 이때까지 우리는 이제 먹거리를 생산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농사를 지어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니 에너지 전환해야 되는데 토지도 안 내놓겠다 해. 뭐 또 심지어는 농업이 메탄 같은 거를 막 유발시켜가지고 기후위기 주범이었다고도 막 해. 너무너무 이제 막 억울한 거죠. 그리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말이 맞기도 한데 내가 이렇게 막 논박을 할 수가 없는 그 억울함이 막 켜켜이 쌓여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개인의 억울함으로만 남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유럽 농민 시위에서 보듯이 이게 엄청난 사회적인 또 그 불안 요소로 남거든요. 이렇게 12월 달에 독일에서 이제 농민 시위가 시작이 돼서 2월 달까지 갔어요. 3개월 동안 했는데 엄청난 이제 독일 그러니까 농민 전쟁 이후에 최대 이제 규모의 농민 시위였다고 해요. 마지막에 브뤼셀에 1,300대 트랙터를 몰고 유럽 전역의 농민들이 모여 들어가서 그 EU 회의장을 다 점거하고 봉쇄하고 뭐 프랑스 같은 데는 파리를 다 봉쇄했어요.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다 트랙터로 막아가지고 물자가 못 들어가게 하고 엄청나게 격렬한 이제 저항을 했는데 그 저항한 이유가 뭐냐면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되게 또 모순되잖아요. EU에서 이제 그 농업용 자동차, 트랙터나 이런 데 이제 주던 그 보조금을 삭감해 버리니까 그게 이 농민들한테 이제 큰 또 위기로 다가왔는데 뭐 팬데믹도 지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지만 가축 전염병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고 뭐 비료라든지 이런 단가들이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었던 이제 보조금도 삭감하고 하면서 그 명분을 이제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EU가 그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펼쳐왔고 기업들은 에너지 전환 때문에 비용이 많이 올라가니까라고 하면서 지원을 해줬단 말이에요. 유럽의 기업들이 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서. 근데 농민들한테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고 주었던 보조금만까지 이제 박탈해 뺏어가니까 엄청나게 이제 성이 났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이 진짜 이 복잡한 전선이 처지는데 농민들이 화났는데 극우 정당들이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민의 정치 세력화의 이제 초기 단계인데 이게 이제 극우적으로 정치 세력화되는 양상들이 이제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 네덜란드가 재작년에 지방선거에서 제1당이 네덜란드 농민당이 됐는데 그 농민당이 이제 극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 보호해라. 이런 이제 그리고 이주민들을 쫓아내라 이민자들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계속하는 이제 이런 정당인데 농민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물당도 있거든요 네덜란드에. 동물당 활동 그 정당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하고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충돌도 발생하고 하는 그런 정당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보적인 사회운동 그리고 이 같이 농민들과 싸우지 않으면 농민들은 자기 의사를 대변해주는 또 이제 그 정당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이제 우리가 농민의 문제를 우리 문제로 안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이게 노동자들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노동자들도 계속해서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 석탄은 이제 탈석탄은 해야 되지만 노동자들한테 아무런 대책도 주지 않고 고용도 뭐 보장도 하지 않고 해고시키는 거잖아요. 노동자들한테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탈석탄 하자 하고 같이 싸우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시위 현장에서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지구는 8년 있다 망한다는데 우리는 내일 해고된다. 뭐 해고는 살인이다. 뭐 당신들은 뭐 머지않아 죽지만 우리는 내일 이제 죽는 날이다. 이런 구호를 이제 들기도 하고, 뭐, 지구가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이제 이 구호도 노동조합에서 사실 만들어낸 구호인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기후위기에 가장 앞서서 이제 맞서는 주체가 되자라고 해서 노동조합에서 만든 구호인데, 그거를 사용자들도 쓰는 거예요. 지구가 없으면 노동자도 없다. 그러니까 지구 먼저 살리는데 우리 기업은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거기에 받아서 노동자가 없으면 지구도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농민 시위에서도 농민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 구호를 트랙터 앞에 붙이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가 이제 처해 있는 공경이고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중대한 싸움이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어쨌든 연료에 화석 자본의 포획이 되어버렸어요, 농업이. 근데 전환을 하려면은 여기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농업 부분에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 부문에서 규제는 이제 과도하고, 항공, 운송, IT, 금융 이런 부문에서 그 배출 책임은 훨씬 높은데 거기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는, 이거는 분명한 이제 불평등이고 시정해야 되는 문제이죠. 그런데 다음 사회를 생각한다면 농업 부문에서도 어쨌든 이런 농업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그러면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석유 권력이 잡고 있는 거거든요. 페트롤 달러, 이제 달러 머니가 석유를 거래할 때 달러만 써야 되니까 그 달러 패권과 석유가 이제 긴밀하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그것에 기반해서 모든 우리 다 지금 석유로 만든 것들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석유 문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농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거기에 포획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이 탈석탄, 탈석유를 농사에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계획들을 수립해 나가야 되는데, 그 계획이 사실 이제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전환의 이 축에서는. 대신에 자본은 그걸 엄청나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 미래 농업의 형태로 세우고 있죠. 스마트팜 같은. 스마트팜에 들어오는 전기가 화석연료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로 오면 그게 친환경 농업인가요? 사실 생산 방식, 이런 자본주의적인 생산 방식을 바꾸지 않고 연료만 바꾸는 거는 똑같이 노동 착취하고 똑같이 쓸데없는 거 만들어내는데, 거기 들어가는 전기만 재생에너지로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이런 연료 전환을 넘어선 농업 생산 체제, 농생태적 전환을 위한 에너지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함께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고민을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함께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인증서만 이제 붙여가지고 농가에게 다 이제 맡겨놓고, 결과물에 대해서만 시료 검사해가지고 유기농 붙이고 이런 거 붙이잖아요. 이제 그 인증이 하나 더 나왔죠. 저탄소, 탄소 중립 이런 인증서를 이제 붙이니까, 인증서가 많아질 때마다 농민들한테는 노동 강도가 세지고 노동 환경이 굉장히 이제 열악해지는 결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공경들이 이제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세 번째로는 농업 체제라고 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해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농업 체제가 여전히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 농업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현재의 정세와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여기에 기반해서 농업 문제를 보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이제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없을 거라는 거죠.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도 농업이 수탈지대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싸게 저렴한 식량과 자원을 다 이제 수탈해 왔고, 노동력을 이제 또 이 수탈하는 원천이 이제 농촌이었는데, 금융자본주의 시대는 완전히 또 다른 방식의 농업 수탈이 나타나거든요. 예전에는 싸게 만들었잖아요, 뭐든지. 근데 지금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그 저가치화, 그 저렴하게 만드는 걸 반성하는 것처럼 하면서 고부가가치 농업을 얘기를 해요. 고가치와 가치의 재평가, 재정산을 하면서. 근데 그게 이제 농심하고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창조경제, 농업 창조경제. 농사를 지어가지고는 이제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어서 계속 뭔가 이제 가치를 연달아 발생시켜라라고 하는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블루베리 같으면, 블루베리는 뭐 때문에 키워요? 먹거리는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 절대 돈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상품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블루베리의 스토리를 넣어서 이 블루베리 식초 와인. 근데 그냥 식초 와인도 안 돼요. 거기에 나 체효정 농부의 뭔가가 들어가 있는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제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 모든 이제 작물에서 그런 계속해서 이제 파생 상품이 요구가 되고, 그 파생 상품은 사실 농생산물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문화상품으로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농민이 그러니까 1모작, 2모작, 3모작을 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그런 이제 이 트렌드에 반응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많은 스타트업이 들어오고 지원 사업이 들어오는데 계속해서 이제 농민들의, 그러니까 농이 아닌 다른 종류의 문화, 금융에 이제 종속된 농업으로 이걸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차 산업이 아니라 그런 산업을 6차 산업이라고 예, 부르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기후환경 담론 속에서도 자연자본주의, 생태계 서비스 이런 개념들이 도출이 돼요. 그러면서 강이나 바람, 뭐 산 모든 것이 다 공짜는 아니다. 우리가 너무 지금까지 다 공짜로 막 썼다라고 하면서 공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마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자본이 하는 가치의 재정사는 뭐냐면 시장 가치를 매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호흡에도 돈을 매겨요. 나무의 호흡은 어떻게 돈이 되냐면 숲이 흡수원이 되거든요. 근데 흡수를 하는 거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예를 탄소 크레딧으로 전환을 시켜서 판매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생명의 활동 자체를 곧바로 자본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원화나 상품화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방식이거든요. 정말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웃기는데, 이런 자연의 자산화 자본화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굉장히 큰 문제다. 대표적인 게 이제 사적 소유권으로 다 집어넣는 거, 씨앗 종자에 대한 이제 특허권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고, 유전자 특허 이런 거. 그래서 기술, 자본, 생명이 같이 이제 결합해서 엄청난 자산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토지 자체가 총량으로 자산으로 이제 묶여요. 그리고 이 자산이 투자할 수 있는 금융 상품이 되는 거예요. 이 금융화가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농민들은 이제 다 배제되거나 소외되거나 아니면은 수직 계열화된 하청 구조의 맨 말단에 위치하는 이제 농업 노동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제 현재 우리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농업 수탈의 문제죠. 그래서 농민들은 부채로 수탈을 하고, 그다음에 농민의 활동 자체 또는 자연의 활동 자체를 금융 상품으로, 금융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자산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요. 일례로 탄소 중립을 이제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을 성립시키는 방식이 이제 배출한 만큼 흡수해서 그게 동량이 되면 100톤 배출하고 100톤 흡수하면 제로, 넷제로가 되면은 탄소 중립이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사실은 이 탄소 중립이 기업의 알리바이를 제공해주는 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흡수할 수 있으면 배출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흡수원을 확보하는 거에 이제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데, 왜냐하면 배출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흡수를 하려면 지금 가장 보편화된 수단은 숲이에요. 흡수원이. 뭐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가 있는데, 그거는 가격도 비싸고 굉장히 이제 미미할 뿐이고, 대부분 다 이제 숲을 개발하는데, 그 숲을 맨 땅에다 나무 심는 게 아니거든요. 있는 숲을 밀어버리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나무를 심어요. 산림청이 이제 그 일을 해가지고 발칵 뒤집혀졌어요. 그때 이상한 논리를 막 얘기했어요. 나이 든 나무들은 흡수를 많이 없다고, 어린 나무는 자라면서 엄청나게 이제 흡수를 많이 해서, 그래서 큰 나무를 베어내고 어린 나무를 심었다, 막 이렇게, 네, 뭐 그런 논리를 이제 펼친다든지. 근데 이제 이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인제가 또 산촌이 많고 산림자원이 많은 나라인데, 그런 기사를 제가 이제 작년에 봤어요. 환경영화제 기간 동안에 배출되는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이 인제에서 조달이 됐는데, 그걸 산림청에서 증권이거든요. 탄소 크레딧이. 그 증권을 발행했는데, 한화케미칼, 뭐 그런 LG화학, 이수화학 같은, 우리가 딱 들어도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은 석유화학 기업들이 그 크레딧을 1000톤을 사가지고 환경영화제 기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환경영화제 이제 주관단체가 환경재단인데, 환경재단이 그거를 기부를 받아서 1000톤만큼 배출을 했지만, 우리는 이 흡수원을 기부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배출 안 한 거다. 상쇄시켜서 탄소 중립 영화제를 이제 한다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썼잖아요. 전기도 쓰고 자동차도 하고 영화도 상영하고 뭐 이제 탄소 배출을 했는데 1000톤은 그거를 상쇄를 시켰어요. 사실 저는 이제 탄소 중립을 그래서 탄소의 회계학이라고 부르거든요. 장부상에서만 성립하는 거지 배출이 안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그 흡수원이 인제 숲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고 해서 이제 또 이것들이 나무를 베고 뭐 심었나라고 해서 봤더니 이거는 나무를 베지도 심지도 않았어요. 산림청에서 이 흡수원을 만들어낸 방식이 뭐냐면 나무의 수명을 5년 연장시켰어요. 나무를 베잖아요. 이렇게 벌기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임업 자원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에서는 35년, 뭐 40년 이렇게 벌기령을 정해놔요. 그때면 벨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원으로 되니까 그 수명을 5년을 연장시킨 거예요. 그러면 한 30년, 40년 후에 생각해 보세요. 5년을 더 살아 있으니까 나무가 5년 더 숨 쉴 거잖아요. 탄소를 흡수할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배출하는 탄소를 상쇄하는 데 쓴 거예요. 근데 나무도 지금 힘든 상황이고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때까지 살아있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우리가 알다시피 강원도에서는 계속해서 산불이 이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도 마치 그게 진공 상태에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셈법으로 이제 그런 탄소 중립의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일례일 뿐이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 농업을 이 처한 위기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공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도 다 그거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전환해 나갈 것인가의 관점들이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위기다, 뭐 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 이제 접근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그런 위험성들을 모르고 그 덫에 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이제 관점으로 전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자본의 관점이에요. 자본은 이 위기를 정말 돈 벌 기회로 봐요. 스마트팜도 그렇고 신세계 같은 이제 이 되게 그런 스마트팜 같은 그 기술 농업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마트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팔고 있어요. 뿌리에 흙이 하나도 묻지 않은 친환경 채소들을 그대로 그냥 모양 그대로 가져와서 플라스틱에 넣어서 비닐에 포장해가지고 또 팔고 있죠. 그 컨테이너에서 이제 기른 거거든요. 이마트 자기가 투자한 그 기업에서 갖고 왔다고 하는데 그 신세계 뉴스룸에 들어가면 그거를 막 홍보하면서 홍보 문구를 그렇게 써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안전한 농사, 그럴수록 태풍에도 홍수에도 끄떡없는 농사, 그럴수록 더 금값. 이게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고통이 나의 이익이라고 하는 걸 그대로 이제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 뭐 노지에서 3개월 걸리는 거를 컨테이너에서는 24시간 동안 햇빛쬐서 이제 하니까 3주 만에 출하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공기를 단축시키는 거랑 똑같이 생명의 성장 주기를 단축시켜서 돈을 이렇게 더 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말 반생명적이잖아요. 이거를 잠도 재우지 않고 계절도 없이 바람도 없는 곳에서 그냥 너는 살아 있어라 그 형체로 커라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공장식 축산이 식물 공장에서 똑같은 논리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닭 2개월, 돼지 3개월 이게 우리가 먹는 이 닭고기, 돼지고기라고 하는 거 다 아기 돼지, 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삶을 생애 주기를 다 살지 못하고 아주 어린 시절에 그냥 도축이 되어서 도살되어서 우리의 먹거리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 축산업에서 계속 적용되었던 기술이 뭐냐면 유전공학도 그렇고 빨리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인데도 그 성인의 몸에 빨리 도달하도록. 근데 이제 농가에서도 그걸 계속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그 기간이 단축될수록 사료값이 덜 들고 이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이 적어지니까 이윤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이제 돈을 위해서 생명을 그냥 거기에 갈아 넣는 방식으로 이제 해온 대표적인 게 공장식 축산인데 그 논리를 그대로 이제 식물 공장에 이제 해놓고 그걸 번듯하게 미래형 스마트팜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는 거죠. EBS라든지 뭐 KBS라든지 이런 그 방송들에서 미래 농업으로 보여줄 때 영상을 보면은 그렇게 혹해요.
엄청난 이제 공장이라고 보이지 않잖아요. 유리 온실 같은데 다 자동화되어 있고 아주 깨끗한 곳에서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고 뭐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아 이제는 너무 기후 변화가 심각한데 쫄딱 망하고 농민들이 뭐 가뭄 한 번에 다 이제 또 작물들이 다 망하고 하는 이런 농사보다는 저게 훨씬 더 낫겠다. 우리가 기술이 있는데 왜 못하겠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세계적으로 큰 두 개의 기업이 있어요. 그 스마트팜 기업이, 미국의 앱 하베스트라는 기업이 있고 독일 기업이 인팜이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보여주는 기업 두 개가 다 그거거든요. 앱 하베스트하고 인팜인데 두 개가 다 폐업 청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비용 상승.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이제 계속 그 에너지 비용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노동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예, 농사를 지을 때 정말 골짜기에서 불어오는 바람 한 줄기가 되게 좋고, 농사 하는 것 자체는 노동은 고되지만, 하지만 또 밭을 갈아놓거나 뭘 해놓고 딱 돌아봤을 때 또 그런 이제 충족감과 그런 것들이 있고, 계속 이제 흙을 만지면서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경외심을 느끼게 되면서 자기 성장의 또 이제 과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숙련이 되어 가는데, 이 온실 공장에서는, 식물 공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완전히 이제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따는 사람 계속 따기만 하고 이제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너무 덥고 너무 환경이 안 좋고 자기 자율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제 그런 데서 계속 노동자들이 또 나가는 거예요. 숙련도가 이제 이게 안 생기니, 축적이 안 되니까 농업 생산성이 예측했던 것보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불량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이런저런 이제 이유 때문에 폐업을 했는데, 한국에 또 그렇고 뉴스에서는 그게 이제 뭐 그런 기업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받았거든요. 대대적으로 신문에 나와요. 뉴스에도 나오고. 문 닫을 때는 보도가 안 돼요. 조용히 그냥 이제 사라질 뿐인데,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델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입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농정에서는 여전히 그것이 미래 농업의 모델인 것처럼 이제 만들어지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자본의 관점은 아닌데 이상한 중간 계급적 관점이랄까,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어요.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착한 자본주의를 만들려고 하고, 그 속에서 농민들한테 보조금이나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지금과 같은 생산 체제를 조금 더 완화해서 해 가려고 하는 그런 이제 관점이 있거든요. 이건 이게 교환과 보상의 관점인데, 그 탄소 중립의 상쇄도 조금만 더 할게요.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상쇄도 이제 그런 관점인데, 환경경제학에서 되게 유명한 코스의 정리라고 하는 이제 이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 강물이 오염되었을 때 기업 활동을 위한 자유가 있잖아요. 그 자유에는 오염권도 포함이 돼요. 기업의 권리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장으로 보면은 오염권이 있는 건데, 그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권하고 삶의 권리랑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코즈의 정리는 뭐냐면, 보상을 해주어서 이제 기업이 10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원래 살던 어민들, 그 강주에 살던 어민들한테 2의 보상을 해주면, 근데 이 2가 금액이 지금까지 살던 어민들이 수확했던 그 어업의 그것보다는 좀 더 커요. 그러면은 어민들도 손해가 아니고, 기업도 어민들의 반발에 부딪혀가지고 못하게 되면 10도 8도 못 얻잖아요. 근데 그래도 보상을 해주고 8의 이익을 얻으면 기업도 이익이다 해서 윈윈이다라고 하는 그 계산법을 만들어낸 사람이 코즈라고 하는 환경법학자거든. 경제학자면서 이제 법학자인데, 이 관점이 딱 그대로 이제 녹아있는 관점이에요. 자본은 그냥 그것도 안 하고 싶어요. 이도 안 주고 싶고 다 이제 그 이익으로 수탈하고 싶지만 중간에서 이제 그런 중재안을 만들어낸 건데, 이것도 장부에서는 중재가 되지만 서로가 이익이 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생명들은 다 죽었잖아요. 그거는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거래에서는 어떻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강물은 죽고 강에 살고 있던 이제 생명들은 그건 어떻게 보상을 하냐는 거죠. 근데 이런 관점들이 지금 광범위하게 주류의 관점으로 또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무엇이냐인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런 생활 방식과 생산 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을 이제 가져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걸 농생태적 이제 관점에서 농생태적 전환으로 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농생태적인 삶의 방식은 무엇에 대항하는 개념이냐면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에 대항하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국주의적 삶의 방식과 자본주의적 삶의 방식은 계속해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또 이윤을 키우기 위해서 성장 체제를 계속 이제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앞서 봤던 중재적 관점은 성장 체제를 유지해 나가는데 너무 심하게 지구가 망할 정도로까지는 오염은 시키지 말자. 뭐 기술적으로든 어떻게든지 그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 게 중간에 이제 관점인 것이죠. 그리고 왜 이 농을 중심으로 하는 체제 전환의 관점을 이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느냐라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야 돼요. 우리 지금 다 반성하고 있잖아요. 이런 종류의 이윤만 추구하는 이 방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경고가 여러 가지 재난과 참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왔어요. 얼마 전에 4.16 10주기가 지났지만 4.16이 그냥 그 배의 문제만 아니었잖아요. 그게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배,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공동의 집의 어떤 표상이었어요. 상징이었거든요. 그 세월호가. 근데 그 참사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런 식의 항해는 더 이상 불가능해. 그럼 멈춰야 되잖아요. 멈추지 않고 출항했던 것이 세월호였고,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의 배를 계속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계속 내보내고 했던 이제 결과였는데, 그 배가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이제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멈추고 새로운 집을 짓든지 새로운 이제 배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 생산 체제가 아니면 어떤 생산 체제냐라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화석 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그 경제는 농사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그럼 우리는 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 화석연료를 하기 위해서,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우리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필요한 물자도 그래서 얻어야 되고, 얼마나 많은 농민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토지가 필요한가를 먼저 계산을 하겠죠. 지금 아무도 그거를 계산을 안 해요. 에너지 전환, 탄소량 같은 거는 엄청난 복잡한 계산도 하면서요. 또는 그렇게 계산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와 화석 연료가 아닌 이제 그 농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토지의 한계 안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이제 계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생산을 위해서 토지로부터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위해서 생산이 조절돼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 농을 중심으로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자본의 상상력을 넘어서 농생태적 상상력으로 새로운 상상력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전선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농해 위기, 우리가 처한 인류의 위기라고 하는 것에 구도 자체를 분명하게 자본 대 생명의 싸움이라고 좀 설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섬길 것이냐, 생명을 섬길 것이냐의 물음이고, 이것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일부러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이 고난의 시대, 위기가 점증하고 있고, 뭐 지금 아침에도 뉴스 보는데 전쟁도 지금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뭐 금융위기도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부채 위기도 굉장히 심상치 않고, IMF 때는 우리가 그래도 약간의 외부가 있었어요. 부채를 가지고 막았잖아요. 자영업으로 이제 밀어내면서, 해고하면서 자영업으로 밀어내고, 그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가지고 또 이제 대출 받아서 가게 차리고 돈 벌 수 있는 그런 걸로 메꿔 왔는데, 지금은 더 이상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부채로도 이전시킬 수가 없고, 자영업 시장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만들 수가 없고, 부동산을 통해서도 경기를 부양할 수 없는 이런 시점에서 금리 오르고 물가 오르고 전쟁 위기까지 닥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농해 위기도 위기지만
뭐 농해 위기 이전에 더 먼저 기후 위기 때문에 존립 가능하기 전에 이 전쟁 위기와 인간이 만들어낸 이 체제의 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더 먼저 절단낼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까지도 오늘은 좀 같이 고민을 함께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형태로 그걸 표현하자면 두 번째 IMF가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두 번째 재난이 올 때, 뭐, 우리는 전쟁이 올 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고, 그거를 엊그제 이제 그 카톨릭 기관이 있거든요. JPIC라고. 이제 거기서 제가 매년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같이 이제 또, 성직자들한테는 필요한, 좀 와닿는 비유 같은데, 빈자의 방주가 되자고. 예. 빈자의 방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주에 무엇을 실을 것인가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누구를 실을 것인가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방주 프로젝트가 지금 부자들의 프로젝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우주선 띄우는 거, 그다음에 지하에 벙커 만드는 거, 자기들만이 살 수 있는 그 탈출구를 만드는 거를 하고 있어요. 부자들의 방주 프로젝트라고 저는 부르고, 이거를 뭐 이론도 있어요. 구명정 이론이라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다른 세계를 다 버리고 그래도 문명지인 이 유럽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난민 국경 조정하고 사실 탄소 국경 조정이 같은 맥락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이 세계를 지키자는데 나머지 세계는 이 세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구명정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게 10%, 1%를 위한 구명정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는 제일 밑에 제일 먼저 위험에 닥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빈자의 방주를 만드는 것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도처에서 그런 공간들과 장소들은 생겨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거장인 켄 로치 감독이 만든 나의 올드오크라고 하는 이제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올드오크도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이 연대의 거점이고 방주인 것이죠.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그 은신처이자 도피처이기도 하고 근거지이기도 한 이 연대의 공간들을 좀 만들어내면서 닥쳐오는 위기에 함께 또 대응하고, 거대한 체제에 맞서서는 또 그런 이제 작은 공간들이 또 자기들끼리만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연결되어서 거대한 이제 이 체제 전환의 운동의 물결을 만들어가면서 맞서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